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287편 몽골 사신의 피살로 국교는 단절되고. 고려 고종 8년 서기론 1221년에 몽골이 저고여라는 사람을 고려의 사신으로 파견해서는 수달가죽 만벌을 비롯해서 막대한 물품을 곡물로 내놓으라고 고려 조정을 압박합니다. 게다가 고려의 사신으로 온 몽골 사람들은 이전에 와서 받아갔던 곡물 중에 마음에 안 드는 물건들을 되가져와서 임금 앞에다 내팽개치는 등 국가 간의 외교 관례상 용납될 수 없는 행패를 부립니다. 그 사절단이 아직 고려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에서 저가라는 사람이 이끄는 몽골 사절단이 또 들이닥쳐서 곡물을 내놓으라고 압박합니다. 국왕인 고종과 당대의 실권자였던 최후는 두 번째로 온 사신을 거부하려는 의견을 비치기도 하지만 결국엔 군사 강국인 몽골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들을 받아들이죠. 여기까지는 지난 시간 말미에 소개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사신이 돌아간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그의 10월. 대왕폐하, 먼 곳에서 불청객이 또 찾아왔사옵니다. 뭐요? 불청객이 또 찾아오다니요? 몽골에서 희속 불화를 단장으로 한 7명의 사신단이 또 찾아왔사옵니다. 몽골 사신이 또 와요? 세상에, 이런 염치 없는 자들이 어디 있단 말이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달 뒤인 12월에도 또 사신단이 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몽골 사자 3명과 동진국 사자 17명이 고려에 왔다. 집계를 해보니 고종 8년 한 해에만 몽골 사절단이 6차례나 고려에 온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신이 오가는 행위 자체가 국가 간 통상의 한 수단으로 공무역이라고도 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이 시기 고려와 몽골의 경우에는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자, 여기 고려에서 우리 몽골에 바쳐야 할 세공품의 물목을 작성해 왔으니 모자람 없이 준비해 두었다가 우리 사절단이 출발할 때 정성껏 짐을 꾸려야 할 것이요. 지난번에 주었던 명주배는 우리 거친 하품이어서 되가져왔으니 자, 이건 당신네들이나 가지시오. 이번에 바칠 세공품은 오동나무 기름 10건, 목화씨 10,000건, 수달가죽 10,000마리분, 그리고 자, 이렇듯 몽골에서 온 사신들은 일방적으로 고려의 엄청난 물량의 세공품들을 요구해서 약탈하다시피 가져가는 세공사들이었다는 점입니다. 내가 우리 대왕폐하의 어명을 받들어 몽골에서 온 그대들을 맞이하도록 접빈사로 임명된 장군 김희재요. 그래요. 반갑소이다. 나는 몽골 황제 폐하의 명을 받고 온 희속 불화라고 하오. 지금 대관전에서 그대들에게 잔치를 베풀기 위해 준비를 해두었으니 함께 가서 대왕폐하를 아련하도록 하시오. 좋소이다. 어서 갑시다. 아니, 갑옷 차림에 활까지 차고서 우리 고려의 대왕폐하를 아련하려고 하시오. 두 나라가 우호 관계를 맺은 지 이미 오래전의 일이니 마땅히 예복을 갖추고서 연회에 참석해야 예의상 옳은 일이 아니겠소. 뭐 귀찮지만 그래야 한다면 뭐 그렇게 합시다. 그래도 이 정도는 양반이었습니다. 몽골의 사신들이 고려에 와서 국왕을 아련하거나 혹은 연회에 참석할 때면 그들의 거침없고 무례한 태도 때문에 한바탕 소동이 빚어지곤 했습니다. 그해 윤 12월, 재신과 추신들, 즉 고려 조정의 고위 관리들인 제추들이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모두 최후의 집에 모였습니다. 몽골에서 자꾸만 사신을 보내서 감당할 수 없는 물품들을 요구하는 것이
비단 우리한테서 곡물을 수탈해 가자는 목적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오. 맞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몽골의 군사들이 뒤따라 몰려올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대비를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자는 말이오? 몽골군의 침략에 대비해서 방비책을 마련해야죠. 무엇보다 북방 국경지대의 방어진지를 튼튼히 구축해야 할 것이오. 방어 진지를 새로 구축하자고 했어. 그러면 성을 쌓자는 말이오. 그렇습니다. 몽골 군사들은 산업기로 악명이 높고 특히 기병들은 날래고 용맹스러워서 서역에서도 그들을 감히 대적할 상대가 없다고 하였소. 몽골의 기병이 그처럼 사납고 날래다면 성을 쌓아서 방비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겠소? 몽골의 기병 부대가 말을 타고 휩쓸고 다니면서 용맹을 떨치려면 그 싸움터가 드넓은 벌판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고려는 대규모의 기병 부대가 휩쓸고 다닐 만한 벌판이 별로 없습니다. 험한 산곡지대인데다 길도 좁습니다. 그러니까 산곡에 성을 쌓고 그 산성에 의지하면서 버티면 승산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옛날 고구려가 수나라와 당나라 대군을 상대했던 바로 그 전술을 활용해야 합니다. 북방으로 내려오는 그런 그 외적 침입은 일과성이죠. 들어왔고 몇 년간 머무르는 그런 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뭐 몽골의 그 침입도 한번 와갖고 분탕질지기고 항복이라든지 뭐 이런 걸 그 받아갖고 되돌아가는 그런 그 형태죠. 뭐 길어봤자 한 서너 개월 머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그 전통적인 그 북방의 그 침략에 대한 대응 전략은 산성을 쌓아갖고 산성 안에 들어가서 그들하고 대적을 하면서 청야전술을 그 펼치는 거죠. 적들한테 될 굴량매가 되고 할 그 부분은 다 불태워버리는 그런 전통적 이 전쟁 그 대응 방법을 그 취합니다. 영남대 김호동 교수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상대가 군량으로 쓸만한 것들을 모두 없애버리고 모두 산성으로 들어가서 성문을 닫고 방어하는 청야 전술에 대해서는 예전에 고구려사를 탐색할 때 수차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몽골군의 침공 경로로 예상되는 북방의 국경지대에 성을 쌓자는 것이 최후를 비롯한 그곳에 모인 사람들 다수의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을 쌓자는 의견에 모두가 찬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을 쌓는다면 어디에서 축성공사를 해야 합니까? 의주와 화주 그리고 철관 등의 요충지에 성을 쌓는 것이 몽골의 침입을 대비하는 데 효율적일 것입니다. 성을 쌓아서 나쁘지는 않겠지요. 헌데 축성 공사를 하자면 막대한 인력이 필요할 것인데 대체 어디서 징발해서 그 일을 시킬 것입니까? 그야 어차피 후방인 남방에 있는 주 군현의 군사들을 징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것 아니오? 근래 거란병의 침략을 당해서 백성들 중에 갈 곳이 없어 떠돌아다니는 유망민들이 수두룩한 판국에 몽골이 당장 침입해온 데는 시급한 경보도 없는 터에 갑자기 또 군병을 징발하여 백성들을 곤란지경에 빠뜨린다면 이것은 나라의 근본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지금 공사를 하는 것은 아니 될 말씀이요. 고려사 절의 기록에 따르자면 축성을 반대했던 사람은 지주사 김중기였다는데 당대의 실권자 최후가 김중기의 반대를 묵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년 뒤에 있었던 이극인의 반란 사건 때 바로 이 김중기가 연루된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 대목은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 한편 여기서 성을 쌓기로 결정된 지역을 오늘날의 지명으로 살펴보면 모두 함경도 지역인데요. 의주는 함경남도 덕원이고 화주는 영흥, 그리고 철관 역시 함경도의 덕원 일원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서울시립대 이익주 교수는 이때 어디에 성을 쌓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당시에 고려가 몽골의 침공을 예상하고 또 그에 대비하는 자세를 갖췄다는 점을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전쟁을 피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려 내부에서는 찬반 양론이 대립을 했지만 결국 권력을 잡고 있던 최후의 어떤 그 결심이 중요한 것이었겠죠. 최후가 이제 축성을 한다고 하는 것은 침략에 대비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니까
이제 전쟁을 하는 쪽으로 판단을 했다. 이거를 과시한 셈이 됩니다. 따라서 이 성이 얼마나 튼튼했느냐 약했느냐 하는 문제하고는 별도로 고려가 이 축성 사업을 계기로 해서 전시체제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전에 거란군이 침공해 왔을 때 최충원이 그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고위 무관들과 대책을 의논했다거나 사전에 대비를 했다는 등의 기록은 전무합니다. 오히려 거란의 침략으로 북방의 국경이 위태로운 지경인데도 최충원은 자신의 가병을 전장으로 내보낼 생각을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신변 안전만을 걱정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거기에 비해서 그의 아들 최우는 아직도 도래하지 않은 몽골의 침략에 대비해서 북방의 성을 쌓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최우는 아버지인 최충원보다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는 마음이 깊었으며 대외 정세에 더 밝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김호동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기로 하죠. 최충원 같은 경우에 자기의 그 도방군사라든지 이런 것은 전쟁에 그 동원을 안 합니다. 그래도 성녀들, 종군성들 보내고 하니까 종군성들이 가다가 반란 일으키고 그렇게 하죠. 그런 면에서 이 국제 정세에서 뭐 외적을 시킨다는 것보다는 어떤 그 정권 유지 거기에만 굉장히 골몰을 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강동성 전투 이후 이 최후가 집권할 그런 무렵부터는 거란, 몽고 그리고 우주민들의 반란 그야말로 이제는 변방에서 계속 전쟁의 시기죠. 전쟁의 시기, 반란의 시기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이 몽골의 침입은 목전의 불이죠. 최충원 시기에는 거란의 침입이 나라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생각될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고려 군사의 강대함을 믿고 정권 유지에만 신경을 썼지만 최후의 경우에는 북방의 국경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권력을 인수했기 때문에 그러한 대비를 안 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김호동 교수의 견해가 그렇습니다. 이익주 교수 역시 문헌상의 기록만을 보고서 최충원과 최후의 침략 세력에 대한 대처 능력을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대인차라기보다는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최충원의 경우에는 거란의 침략을 갑자기 받았죠. 거란이 여기를 고려를 침략하려고 한 게 아니라 몽골과 싸우다가 후퇴하면서 고려로 밀려 들어온 거거든요. 따라서 이미 들어온 거란을 어떻게 몰아낼 것이냐 하는 것이 최충원의 문제였다면 최후의 경우에는 이미 북방의 정세가 변해 있고 몽골과 형제맹약을 맺은 상태에서 사신이 오간 그 뒤에 앞으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따라서 최후로서는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던 것이고 여기에서 장군 김희재가 몽골 사신을 맞이해서 주고받았다는 시 한 구절을 살펴보기로 하죠. 객관에 든 몽골 사신이 먼저 이렇게 읊조립니다. 동군 초보나니요. 그러자 김희재가 이렇게 대꾸합니다. 북제 기수한이로구나. 이 식구를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글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몽골의 사신의 시는 동쪽의 임금이 처음으로 따뜻한 볕을 쪼여주는구나. 이 정도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고 김희재의 식구는 북쪽의 임금이 이미 추위를 거두어 갔구나. 이런 의미일 텐데요. 고려사 저료에 의하면 아니, 지금 김희재 장군 당신이 내 시의 대꾸에서 읊은 그 구절이 대체 무슨 뜻이요? 몽골 사신이 이렇게 따지자 그대가 보물이를 걸어서 읊었기로 나도 역시 보물 화제로 화답하였을 뿐이요. 뭐 잘못된 것이 있어. 그러자 그 몽골 사신이 탄복해서 더 이상 고려 사람들을 힐난하지 않았다. 이렇게 기술돼 있습니다. 글쎄요. 이들 글귀의 더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자, 그건 그렇고 고종 8년 12월엔 대대적인 인사가 단행됩니다. 지금부터 조정의 요직에 임명돼 봉직할 이들의 명부를 발표할 것이요.
태위 문화시랑 동중서문화 평장사 판이부사의 이연수, 중서시랑 평장사 판병부사의 김의원, 참지정사 2부 및 병부상서 판어사 대사의 최우, 지문화정사 2부 상서 판공부사의 사홍기, 수사공 좌복야의 문유필, 추밀원사 병부상서 판삼사사의 김치려, 지추밀원사 예부상서의 최후가 아버지 정성무, 최충원으로부터 권력을 승계받고 나서 처음으로 시행된 대대적인 인사였는데요. 이때 관직을 제수받은 사람들이 순전히 최후에 의해 발탁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최충원에서 최후로부터 권력 승계가 어느 정도 완성된 그 시점에서 이제 이런 인사 이동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 의중이 반영된 것이다. 그렇게는 당연히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이제 이들 면면들 보니까 명문가 출신도 있고 병졸에서 출발해서 재상에 이른 사람, 과거 합격자, 엄서 출신자, 이런 사람들이 골고루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인사들의 면면을 갖고 이제 최후 정권에 중용된 인물의 성격을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다. 등용된 인물들의 면면으로 최후 정권의 핵심이 어떤 성향의 인물들로 채워졌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최후의 의도대로 이러한 인사가 단행됐을 것이다. 김호동 교수의 분석이 이러한데요. 이익주 교수의 견해는 좀 다릅니다. 아직은 최후가 그 권력을 승계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관리들의 인사에까지 직접 관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고려의 제추라고 하는 것은 제추에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제수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거기에 그 자기와 개인적으로 아주 가까운 사람을 포함시킬 수는 있겠지만은 아직 고종 8년 말에 그 실시된 이 도목정에서는 그런 모습이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최후가 인사에 개입하는 정도가 심해지고 최후의 정권이 오래 가면서 제추 인사에도 최후의 그 입김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제추의 경우에는 거기에 등용될 기본적인 자격 요건이 갖춰져야 임용될 수 있기 때문에 권력을 갓 승계한 젊은 나이의 최후가 이 인사를 자기 의도대로 좌우하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게 이익주 교수의 분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최후가 맡은 관직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참지정사, 이병부상서, 판어사 대사의 직책을 맡았다고 했는데요. 이 시기에 최후의 권력 기반은 어떠했다고 봐야 할까요? 최충원의 권력 기반이라고 할 것 같으면 도방, 그리고 교정도감, 장인 교정별감,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권력 기반이었던 도방이라든지 교정 별감이라든지 이런 직을 인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충원이 누리던 권력 기반을 제도적으로 이어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부자 세습이다 보니까 그 기반 인수는 비교적 용이했다 봐야겠죠. 이 무신 정권 성립 이후 어떤 면에서 첫 평화적 정권 교체에 해당하니까 최충원의 권력 기반을 그대로 인수하지 않으면 이게 가능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죠. 김호동 교수는 이미 이 시점에 최후가 교정도감을 확보해서 인사권을 장악했다고 보고 있는데, 이익주 교수는 아직 그러한 단계까지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최후가 받은 관직이 참지정사, 이병부상서, 판어사대사 이렇게 되는데요. 병부와 이부의 상서를 겸임해서 관리들의 인사에 관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정도이고, 관리들을 감찰하는 어사대의 판사가 되어서 관리들에 대한 감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의 권력은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관직을 가지고는 그 아버지 최충원이 누리던 그 권력을 그대로 제도적으로 계승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최충원의 권력이 최후에게 승계된 것은 제도로서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비록 최충원의 아들이란 이유로 권력을 물려받아서 이부와 병부 그리고 어사대의 높은 지위를 차지하긴 했지만 아직은 나이가 젊은 최후로서는 더 이상의 높은 지위를 차지하거나 제도적으로 인사를 전행할 위치를 확보한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고종 9년 7월
대왕 폐하, 서북면 병마사로부터 긴급한 연락이 왔사옵니다. 긴급한 연락이라니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지금 정주에 10,000명의 왜적이 밀려내려고 있다 하옵니다. 왜적이 10,000명이나. 그 왜적의 정체가 뭐라 하였는가? 동진의 군사들이라 하옵니다. 헌데 우리 고려의 백성들이 반역하여 그들의 길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 하옵니다. 고려의 백성이 침략군의 길잡이가 됐다는 것인가? 대체 그 자들이 누구란 말인가? 한순과 다지의 무리라 하옵니다. 아니, 한순 다지는 2년 전에 금나라 장수 우가하가 그 목을 잘라 우리 고려의 조정에 보내왔었는데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한순과 다지는 그때 목이 잘렸사오나 당시에 한순 다지를 따르던 무리 중 일부가 동진 군사에 붙어서 반역을 일으킨 것으로 보이옵나이다. 지금 그곳 사정이 어떠하다 하였는가? 동진 군사가 정주로 들어와서 의주를 침범하였사온데 우리 고려의 방수장군 수연이 맞서 싸우고 있사오나 중과부적이라 하옵니다. 알겠느니라. 동진의 군사를 무찌를 방어군을 편성하여 출병시켜야겠다. 최우공에게 사실을 알리고 출병 준비를 하라 이르라. 고려사 저료에 실린 해당 내용은 이렇습니다. 동진 군사 10,000여 명이 정주로 쳐들어왔다. 예전에 한순과 다지의 무리가 여러 섬으로 나뉘어 유배형에 처해졌다가 모두 조정으로부터 사면령을 받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이때 이르러서 다시 동진의 군사를 이끌고 정주를 거쳐서 의주로 쳐들어온 것이었다. 방수장군 수연이 맞서 싸웠으나 패하였다. 이적유를 중군 병마사에 임명할 것이며 우군 병마사에는 조염경, 그리고 후군 병마사에는 김숙룡을 임명할 것이다. 속히 서경으로 달려가서 그곳 군사를 이끌고 나가 동진의 침략군과 거기 부하내동하고 있는 역도들을 토평하고 돌아오라. 그런데 그 동진 군사를 무찌른 내역을 살펴보면 당시에 서북방의 국경지대에서 밀란이 얼마나 자주 일어났고 또한 그곳의 백성들이 고려의 백성이라고 하는 소속감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희박했는지를 가늠하게 합니다. 인주 사람들이 동진의 침략군과 내통하였다. 그들은 동진 군사가 인주에 오면 이쪽에서도 군사를 일으켜서 합세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고려의 방수장군이 그 사실을 미리 알고서 인주 사람들에게 모의를 풀게 한 뒤 동진의 군사를 중간에서 기다리다가 엄습하여 200여 명의 목을 베었다. 그때 서경으로부터 군사들이 도착하여 도주하는 동진의 군사들을 추격하여 물리쳤다. 한순다지보다는 동진 쪽의 향배가 좀 더 중요한데요. 동진은 여진족이 세운 나라죠. 이 몽골과 협력하기도 하고 또 그 몽골과 대립하기도 하고 이것을 반복하는데 이때 고종 9년 무렵이면 아마 몽골과 대립하고 있었던 시점 같습니다. 요거보다 조금 뒤에 고종 11년쯤 되면은 아주 드러내놓고 고려에 그 사신을 보내서 자기들과 손을 잡자 이런 제의를 하기까지 합니다. 요 당시 동진 쪽에서 볼 때 그때 정황을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죠. 고려에서 일어난 저 밀란을 이용해서 고려를 압박한다거나 고려를 공격할 수 있다고 하는 판단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 이때 이제 그 징기스칸이 그 주력 부대를 이끌고 이제 사라든지 인도 등 서쪽 지방 나라 정벌에 나서니까 동만주 그 동진국은 그 비교적 그 자유로운 그 입장에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한순, 다지 등을 끌어안고 고려를 침략을 해갖고 나름대로 그런 확고한 그 기반을 구축하려고 한 게 바로 이 사건이 아니겠는가. 동진은 본래 몽골에 복속되어 충성을 맹세한 바 있으나 이 무렵에 몽골이 서역으로 영토 확장에 나서자 그 사이에 몽골의 속박을 벗어난 동진의 군사들이 고려에서 밀란을 일으킨 세력 등을 등에 업고 고려의 국경을 범한 것이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고종 10년 정월, 추밀원 부사 오수기가 어느 날 중방의 여러 장수들을 자신의 집에 모이게 한 뒤에 잔치를 베풀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아마도 다음과 같은 얘기들이 오갔던 모양입니다. 난 문신들에게 원한이 깊습니다. 놈들을 이대로 두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나 또한 그렇습니다. 오늘 모처럼 우리 중방의 장군들이 모였으니 계책을 잘 세워서 아예 문신들을 모조리 죽여버립시다. 난 이미 각오가 돼 있어. 이 기회에 아예 문신들의 씨를 말려버립시다. 좋습니다. 나도 목숨을 내놓고 문신들을 제거하는데 앞장서겠소. 고려사 저료에는 추미련 부사 오수기가 장군 최유공과 김계봉 그리고 낭장 고수겸 등과 더불어 문신들을 다 죽이고자 모의하였는데 이는 개인적인 원한을 갚고자 한 때문이었다. 이렇게만 기술돼 있습니다. 그들이 개인적으로 무슨 원한이 있어서 문신들을 다 죽이려고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들의 모의는 발각되고 맙니다. 대왕 폐하, 문신들을 모두 없애려고 모의한 저들을 그냥 두어서는 아니 될 것이옵니다. 하면 저들을 어찌 처결하면 좋은지 최공께서 의견을 말씀해 보시오. 오수규의 관직을 강등시켜서 백령진의 장군으로 임명하시고 최유공은 저 멀리 거제의 현령으로 발령내시고 김계봉은 명주부사로 보내시옵소서. 그리고 고수겸은 섬으로 유배하시옵소서. 알겠소. 그리하겠소. 이때 최후는 백령진, 즉 지금의 백령도로의 유배형에 처해졌던 오수기를 사람을 보내서 죽여버립니다. 어쨌든 밑도 끝도 없이 개인적인 원한 관계를 내세워서 문신들을 다 죽이자고 작당했던 이들은 유배당하거나 혹은 지방으로 좌천됐는데 이들 중에 일부는 반년 뒤에 또 다른 사건을 모의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잠시 후에 소개하기로 하고 저기 이달 여드렛 날에는 외출을 하면 안 된다는데 그것이 무슨 얘긴지 아나? 자네도 그 말 들었어? 나도 들었는데. 그래. 헌데 여드렛 날 집 바깥으로 나가면 어찌 된다는 얘기야? 그날은 누구든지 문 밖에만 나가면 죽는데. 아이고 세상에. 아니 그럼 그 사실을 모르고 밖으로 나갔다가 재변을 당하는 사람들이 부지기 있을 텐데 아이고 이 일을 어쩌면 좋아. 설마 정말 죽게 하려고? 아니야. 틀림없이 죽는다더라니까 그려.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고려사 저료의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3월에 경성에 요원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그달 여드렛 날에는 사람이 문 밖에 나가면 곧 죽는다는 소문이 퍼져서 그날이 되자 저작거리가 텅 비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괴이한 요원들이 유행했다는 것을 보면 당시의 민심이 어떠했었는지를 가늠할 만합니다. 대왕 폐하, 금주에서 긴급한 보고가 올라왔사온데. 금주라면 저 남녘 바닷가에 있는 그 금주를 이르는 것이냐? 그러하옵니다. 금주에 외인이 침입했다 하옵니다. 뭐라? 외인들이 금주로 쳐들어왔다 했느냐? 기분 좋은 기사는 아닙니다만 고려사의 외와 관련된 기록이 오랜만에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금주는 경상남도 김해를 말합니다. 일본과 한반도는 신라의 장보고가 죽음을 당한 이후부터는 관계가 소원해집니다. 고려를 건국하고 나서 고려 조정에선 일본 측에 몇 차례 국교를 재개하자고 의사표명을 했지만 일본 측의 반응이 시큰둥했기 때문에 정식 국교를 맺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일본에서는 큐슈에 타자이후라고 하는 관청을 만들어서 고려와의 이런 무역 관계를 총괄하게 하는데요. 일종의 그 공무역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런 형태로 아주 제한적으로 통상이 이루어지고 활발한 그 왕래는 한동안 두절이 됩니다. 일본으로서는 어떤 그 경제적인 교류의 필요성과 문화를 수입해 가야 할 필요성이 생기는 것이겠지만 아무튼 이때는 일본이 중국이나 고려로부터 어떤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던 때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고종 시기에 들어와서 외에 남해안 침공 기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 시기의 일본은 이른바 막부 시대였습니다. 고려 고종 시대에는 일본의 경우에 그 가마쿠라가 막부 시대입니다. 그때 이제 그 대마도주가 그 종시로서 이제 자리 잡게 되는 시기가 바로 이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가마쿠라 그 이 막부 시대 때 그 복강 지역 뭐 직후젠주라고 그 합니다만은 거기에 그 다사이 부소이 그 무토가 그 가신 그 종시를 그 대마도에 그 보내갖고 그 점령을 그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를 그 수호대로 그 삼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 종시가 대마도를 그 계속 그 관리를 그 하게 그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대마도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적고 농토가 매우 척박합니다. 대마도의 환경이 척박해서 농사가 잘 되지 않는 터에 일본의 본토마저 흉년이 들면 대마도는 왜구의 본거지로 변했고 그들은 한반도의 남쪽 해안에 출몰해서 약탈을 자행했던 것이죠. 따라서 이때 김해에 나타났다는 왜는 바로 대마도 등지에서 건너온 왜구였다. 김호동 교수의 얘기가 그렇습니다. 이익주 교수도 비슷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가마쿠라 막부가 전국을 비교적 안정되게 통치를 하고 있는 때입니다. 따라서 지방 세력이 이렇게 그 준동하는 이런 그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 쪽에 그 외 침략 기사가 나타난 것이죠. 아마 이때의 외는 쓰시마나 큐슈 해안가에 근거지를 둔 일본인 해적 집단이었을 겁니다. 원래 우리가 왜구라고 하는 그 존재는 일본 정부가 아니고 쓰시마나 큐슈 지방의 해적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때부터 한반도 남녘 해안지대에 대한 외 약탈 기사가 간헐적으로 등장합니다. 남쪽에 출몰한 왜구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아주 작고 한바탕 약탈을 하고 난 다음엔 도주하는 수준이었던 데 반해서 고려 조정을 늘 불안하게 만드는 쪽은 역시 북방의 국경지대였습니다. 그런데 고종 11년인 서기 1224년 벽두에는 고려의 근심거리인 몽골에서 사신 10명을 보내오더니 그들이 고려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이번엔 또 다른 근심거리의 대상인 동진국에서 사신을 보내옵니다. 동진국의 왕이 사신을 고려에 보내 전달한 천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몽골국 성길사의 군대는 이미 먼 데에 가 있어서 그 존재를 알 수가 없소이다. 뿐만 아니라 와저크는 탐욕이 심하고 포악하고 어질지 못하여 이미 옛날의 우호관계를 끊었소이다. 따라서 본국은 청주에, 귀국은 정주에 각각 각정을 두어서 전과 같이 매매를 하도록 제안하는 바이요. 여기에서 나오는 성길사는 성길사한으로서 칭기즈칸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칭기즈칸의 군사들은 멀리 원정을 가고 없을 뿐만 아니라 몽골 조정에 남아서 다스리는 자들은 탐욕이 많아서 동진은 이미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렸다. 그러니 지금의 함경도 북청과 정평에 시장을 설치해서 두 나라가 그 시장을 통해 무역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 동진은 몽골과 관계를 끊었으니 너희 고려도 몽골은 제쳐두고 우리 동진과 우호 관계를 맺고 교류하자, 이러한 제안을 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고려사 저료에는 제신과 추신들이 모두 최후의 집에 모여서 몽골과 동진 두 나라의 사신을 영접하는 일에 대하여 의논하였다. 이렇게만 나와 있지 동진국의 제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려 조정으로서는 동진보다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몽골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몽골을 제쳐두고 동진과 손을 잡자는 제안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겠죠. 이번에도 몽골의 사절단은 아마도 고려에 여러 가지 세공품을 내놓으라고 했겠죠. 그런데 몽골 사신들이 임무를 마치고 자기 나라로 귀국할 때 보이는 그 행태가 참 흥미롭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몽골 사자가 국신과 예물을 받아가지고 돌아가게 되었는데 왕은 직무나성 마희원에게 명하여 그들을 서경까지 전송하게 하였다. 몽골의 사신은 압록강에 이르러 명주와 배 등은 내버리고 수달의 가죽만을 가지고 갔다.
여기에서 나오는 국신이란 국가에서 외국의 사신에게 해주는 노자를 일컫습니다. 그런데 몽골의 사신이 고려에서 기껏 챙겨준 성의를 무시하고 다른 예물들은 아예 국경 이쪽에다 팽개쳐버리고 수달 가죽만 가져갔다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고려사와 고려사 조례에 나타난 몽골 사신 관련 기록에는 같은 내용의 기사가 아주 자주 나타납니다. 한자로 된 원문으로는 도압록강 단제 국신 달피, 자 이렇게 10글자입니다. 압록강을 건너면서는 국신인 수달피만 가져갔다, 이러한 내용인데요. 김호동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몽골 사신이 이제 예물을 받아가다가 이 명주배등은 이제 버리고 수달피만 가져갔다 할 적에 제가 그 사료를 딱 보니까 국신인 이 수달피만 갖고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신이라고 할 경우에 일종의 그 신은 그 전별금 노잣돈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떤 면에서 전별금 노잣돈이라는 것은 사신한테 주는 그 개인적인 그런 그 부분에 해당을 하겠죠. 근데 나머지 것들은 어떤 면에서 그 세공에 해당하는 것. 근데 고려에서 황태지한테 편지해서 매냥 그 요구에 응할 수 없습니다. 뭐 등등 그런 그 얘기를 하니까 어떤 면에서 이제 세공에 하는 건 버리고 가고 어떤 면에서 그 고려에서 옳게 안 내놓겠습니다. 고려사나 고려사 조례의 무신 집권기의 기사들을 보면 그야말로 한미한 집안에서 천한 신분을 타고난 사람들이 벼락 출세를 하는 사례가 무수하게 소개됩니다. 그런데 그들 대부분은 출세한 이후에 한층 더 탐욕스럽고 사나우며 부정부패를 일삼고 대단히 무례한 행동을 하는 인물로 묘사되기가 일쑤지요. 그런데 고종 11년 4월에 세상을 떠난 김의원이란 인물은 조금은 달랐던 모양입니다. 문화평장사 김의원이 죽었다. 그는 본래 졸병 출신으로서 매우 용맹스러웠으나 문자에는 어두웠다. 젊어서는 집이 가난하여 무례한 행실이 있었다. 그는 돈이나 재물, 먹을거리들을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곧 빼앗아 가지고 달아나기도 하였다. 또 이웃 부인이 은병과 비단들을 바구니에 담아 새벽에 이고 가면 김 의원이 몰래 뒤쫓아가서 은병을 훔쳐가지고 달아났으나 그 부인은 그것을 몰랐다. 나중에 그가 출세하여 높은 벼슬을 갖게 되자 그 부인을 불러서 은병과 비단을 주었는데 그 부인은 놀랍고 괴이하게 여겨서 그것을 받지 않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김 의원은 예전에 자신이 했던 일은 말하지 않은 채로 강제로 그 부인에게 물건들을 주었다. 김 의원이 나라에 무슨 특별한 공을 세웠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시적에 이웃집 부인으로부터 은병과 비단을 훔쳤던 일이 내내 마음에 걸려서 나중에 극구 돌려주고야 말았다는 바로 그 미담살의 한 가지 때문에 고려사의 열전편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는 영광을 차지한 것이죠. 그건 그렇고 최공, 큰일 났습니다요. 무슨 일인데 이리 호들갑을 떠는 것이냐? 대장군 이극인이. 왜? 대장군 이극인이 죽기라도 했단 말이냐? 이극인이 죽은 게 아니라 죽이려고 했다는 말입니다요. 죽이려고 해? 누구를? 송구하오나 최공 어르신을 죽이겠다고 지금 여러 장군들과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요. 이극인이 이 최우를 죽이겠다고 음모를 꾸며. 그래, 그 모의에 가담한 자들이 누구누구라 하더냐? 상장군 최유공과 장군 김계봉, 그리고 뭐? 최유공하고 김계봉이 가담을 해? 아니 되겠다. 당장에 가병을 출동시켜서 그 자들을 잡아오도록 하라! 최우는 자신을 제거하려고 모의를 주도한 이극인과 상장군 최유공, 장군 김계봉, 산원 박희도와 이공윤 등을 죽이고 일당 50여 명을 삼으로 귀양 보냈다. 최우가 이극인 일당을 국문하던 중 추밀원 부사 김중귀, 상장군 하면수와 이무공, 대장군 박문비의 이름이 나오자 이들 역시 먼 섬으로 귀양 보냈다. 그런데 여기에 거론된 인물들 중에 앞에서 들어본 듯한 이름이 들어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난 문신들에게 원한이 깊습니다. 놈들을 이대로 두어서는 난이 될 것입니다. 오늘
모처럼 우리 중방의 장군들이 모였으니 계책을 잘 세워서 아예 문신들을 모조리 죽여버립시다. 반년 전인 그해 정월에 추밀원 부사 오수기의 집에 모여서 문신들을 모조리 죽여 없애자는 모의를 주동했다가 지방으로 좌천됐던 인물 중에 최유공과 김계동이 있었는데요. 이 두 사람이 이극인과 더불어 최후 살해 음모를 진행하다가 적발돼서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가 암살 가담자들을 국문하는 중에 거기에 연루된 것으로 이름이 나와서 먼 섬으로 귀양을 가게 된 사람 중에 추밀원 부사 김중기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김중기는 최후가 몽골의 침공에 대비해서 북방에 성을 쌓자고 제안했을 때 근래 거란병의 침략을 당해서 백성들 중에 갈 곳이 없어 떠돌아다니는 유망민들이 수두룩한 판국이요. 몽골이 당장 침입해온다는 시급한 경보도 없는 터에 갑자기 또 군병을 징발하여 백성들을 곤란지경에 빠뜨린다면 이것은 나라의 근본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축성공사를 하는 것은 아니 될 말씀이요. 이렇게 반대 의견을 내서 최후를 곤란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추밀부사 그 김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최후가 몽고와 결전을 대비하기 위해서 40성을 그 축성을 한다든지 하는 데 대해서 반대 의견을 개진을 하죠. 왜 백성들을 괴롭힐 그 필요가 왜 있느냐? 몽고가 침입 해올 조짐도 없는데 그런 그 얘기를 하니까 어떤 면에서 최후가 몽고와 그 결전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좀 비판적 시각을 갖고 그런 면에서 앞으로 이게 뭐 공론이 저고요 사건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 갖고 이게 최후가 그렇게 함으로써 적대적 입장을 취함으로써 결국은 몽고 침략을 가지고 올지도 모른다. 김호동 교수는 김중구라고 하는데요. 한자에서 거북 귀자는 구로도 발음되기 때문에 결국엔 같은 사람입니다. 최후가 백성들을 징발해서 북방에 성을 쌓는 등 몽골에 대해서 결전태세를 갖추는 것이 오히려 몽골을 자극해서 침공의 빌미가 될 것이니 최후를 없애버리자. 김중기가 이렇게 생각하고 최후의 제거 음모를 배후 조종했을 가능성도 있다. 김호동 교수의 의견이 그렇습니다. 이익주 교수는 이 시기에 최후를 제거하기 위한 모의가 이처럼 조직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는 것 그 자체가 아직까지는 최후의 권력 기반이 공고하게 갖춰지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최후는 제도적으로 권력을 보장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권력을 강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죠. 그럴 그 처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또 반면에 최후 이외에 최충원에게 충성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반드시 최후에게 충성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최충원 이후에 당분간 권력을 둘러싼 이런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이극인의 최후를 살해하려는 뭐 이런 그 사건으로 나타나게 됐던 것입니다. 따라서 최후가 자기 권력을 공고히 하기 전까지는 언제나 이런 그 모의의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고 이런 상태가 상당 기간 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최후가 고려 조정의 실권을 쥐고서 국사를 좌지우지했기 때문에 고종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왕권을 행사하기도 어려운 처지였겠죠. 하지만 그래도 임금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고종 11년 겨울 10월에 왕이 고관으로서 은퇴한 국노와 각 고을의 촐로, 그리고 효자와 의부, 호라비, 과부, 부모 없는 자식이나 자식이 없는 늙은이, 그리고 병에 걸린 자 등에게 차등 있게 물품을 하사하였다. 적어도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선 최후의 눈치를 살필 필요가 없었겠지요. 그해 11월 대왕 폐하, 서북면에서 급보를 전해왔사온데 몽골의 사절단이 함선진에 이르렀다 하옵니다. 뭐라? 몽골의 사절단이 또 온다는 말인가? 그러하옵니다. 몽골 사신 응대하느라고 나라의 기둥이 뽑히겠구나. 그래, 이번에는 또 누가 사절단장이라 하던가? 이전에도 수차 사신단을 이끌고 왔던 저고여라는 자라 하옵니다. 저고여?
그자가 또? 앞에서 몽골 사신이 당도했다는 함선지는 지금의 평안북도 의주 지역입니다. 그리고 몽골 사신 저고연은 고종 8년에 몽골이 두 팀의 사절단을 연달아 고려에 보낼 때 제1진으로 왔던 인물로서 이전에 고려에서 받아갔던 명주옷간 구러미를 되가지고 와서 임금 앞에 내던지는 등 아주 무례한 행동을 보였던 바로 그 인물이죠. 그런데 이번 몽골 사신단의 행차에 예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전에는 동진의 사신을 대동하고 함께 왔었는데 이번엔 몽골 사신단만 왔다는 사실입니다. 저고에는 우리나라에 여러 번 왔죠. 그런데 이제 이때는 고종 12년 정월 때 저고에가 왔을 적에는 이 몽골과 동진과는 단교가 이루어집니다. 대개 보면 저고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전에 올 적에는 동진 사람들하고 같이 오죠. 그런데 이때는 이제 동진과 단교를 했기 때문에 그 길로 못 옵니다. 동진을 거쳐서 오지 않고 파송로를 경유해갖고 왔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제 고려에 동진을 거치지 않고 입국을 하는 거죠. 그리고 돌아갈 적에도 그런 경로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 일대는 이 금나라의 세력권이었죠. 그리고 동시에 이제 우가가 국경지대에서 자주 준동한 그런 것입니다. 자, 앞에서 동진국의 왕이 사신편에 편지를 보내서 자신들이 몽골과 국교를 단절했으니 고려와 우호 관계를 맺어서 무역을 하기를 원한다면서 공동으로 시장을 열자고 제의했다는 내용 소개했었지요. 따라서 고려에 오는 몽골 사신이 동진국 사신을 대동하고 올 이유가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어찌됐든 저고여 등의 몽골 사신단은 서기 1224년 말에 국경을 넘어 고려 땅에 진입했다가 해가 바뀌어서 1225년 1월에 개경에 도착합니다. 다시 고려에 와서 조정 대신들을 만나니 반갑구려. 자, 여기 우리 몽골에 바칠 세공품의 물목을 적어 왔으니 성의껏 준비해 주시오. 자, 한데 고려국의 임금께서는 먼 길을 마다 않고 달려온 우리 사신단에게 언제쯤 위로의 잔치를 베풀어 준다 하셨소? 내 고려의 술맛을 못 잊어서 다시 사절 단장을 자청해서 오지 않았겠소? 저고여 등 몽골 사신단은 고려에서의 소정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 행로에 오릅니다. 물론 이번에도 고려의 요구에서 받은 이런저러한 세공품들을 잔뜩 챙겼겠죠. 이들 일행이 드디어 압록강변에 다다릅니다. 아니나 다를까. 명주나 삼배, 이따위의 옷감은 필요 없으니 저 들판에 다 내버려라. 우리는 수달피만 있으면 된다. 자, 배웅 나오준 고려의 친구들, 다음에 또 보자고. 무엇들 하느냐? 배를 저어라! 고려사에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몽골의 사신들이 압록강에 다다라서 수달피만 챙기고 명주나 배 등의 옷감을 비롯한 예물들은 들판에 버렸다.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고여의 고려 행차는 그때가 마지막이 됐습니다. 대왕 폐하, 몽골 사신에게, 아니 우리 고려 조정에도 아주 불행한 일이 일어났사옵니다. 그게 무슨 일이요? 개경을 출발하여 자기 나라로 돌아가던 몽골 사신단 일행이 살해당했사옵니다. 뭐요? 저고요 일행이 죽었단 말이요? 어디서 누구한테요? 우리가 준 예물을 압록강변 들판에다 버리고 수달 가죽만을 가지고 가다가 중도에 도적들에게 피살당한 것 같사옵니다. 이런. 그럼 몽골 황실에서는 아직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까? 그것이 걱정이옵니다. 몽골 황실에서는 우리가 저고요 등 몽골 사신단을 살해했다면서 당장에 국교를 단절하자고 통고를 해왔사옵니다. 당장에 전쟁도 불사할 기세이옵니다. 어째서 일이 이렇게 되었단 말이오? 이제 고려와 몽골의 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7년이 지난 고종 18년에
결국 몽골은 군사를 움직여 고려를 침략했고 그 결과로 고려는 원나라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사신이 피살된 데 대해서 군사적으로 응징을 하려고 했으면 즉시 공격을 해왔어야 했는데 어째서 7년여가 지나서야 공격을 해왔을까요? 서울시립대 이익주 교수의 얘기입니다. 고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신을 조직적으로 살해한 것도 아니고 우연히 가는 길에 피살이 된 것인데 그 책임을 고려가 질 수 없다고 하는 생각도 할 수가 있겠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고려의 생각이고 몽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건을 계기로 고려와 전쟁을 결정을 했을 겁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전쟁의 시점인데요. 그때 마침 몽골에서 징기스칸이 사망하고 징기스칸 아들들 사이에 그 계승을 둘러싼 내분이 있고 한 이런 가운데 고려뿐 아니라 전 지역에 대한 그 군사 행동을 잠시 중단을 합니다. 그래서 고려에 대한 공격이 몇 년 뒤로 미뤄지게 됐던 것이죠. 칭기즈칸의 사망이라는 돌발적인 상황을 맞이해서 아들들끼리 권력 다툼을 벌이는 바람에 군사 행동을 미뤄뒀다가 7년이 지난 1231년에 공격을 해온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고려에서는 몽골과의 국교가 단절되고 나서 그들이 침략을 해오기까지의 7년 동안 어떠한 대비를 했을까요? 김호동 교수로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시 그 사료에 보면 몽골의 그 침략에 대한 어떤 우려라든지 방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려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교가 되면서 얻으면서 굉장히 이제 무리한 세공이 끝났다 이러면서 상당히 이제 그 안도하는 그런 그 분위기였죠. 살레탑이 그 침공했을 적에 몽골의 사신이 그 붙잡혀갖고 이제 그 개경에 오게 난 뒤에야 살레탑이 쳐들어왔다는 걸 한 달 뒤에 아는 거죠. 그만큼 어떤 면에서 그 보면 그 사이에 몽골이 그 쳐들어오리라는 것은 고려에서 감지를 하지 못한.